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만족도 90%. 이것은 최근 일본의 한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본 니가타 출신의 63세 퇴직 교사 마츠다 세이코입니다. 10년 전 제 딸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남성 중심 사회라는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딸의 결혼 10년 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가득한 34평 아파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인 사위의 모습.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노인의 간병비는 평균 월 30만 엔에 달하지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직접 경험한 후 저와 남편은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자.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매년 4,000명 이상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의 10년간의 경험과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한국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두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마츠다 세이코입니다. 일본 니가타의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63세 퇴직 교사입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저희 딸 아야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남아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며 무엇보다 남성 중심 사회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아야,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한국은 일본과 달라. 특히 여자에게는 더 힘든 사회야. 제 말에 아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의 한국은 어머니가 알고 계신 것과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 그렇게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야는 대학원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며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진중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서울은 도쿄만큼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짧은 방문으로는 제 마음속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딸의 행복을 빌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한국에서 겪을지도 모를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아야는 가끔 영상통화로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 아이를 낳았고 직장도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행복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종 국제 결혼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다카하시 유리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이코, 나 요즘 너무 걱정돼. 미카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 유리코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아야가 힘든 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그래서 말인데. 유리코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예고 없이 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진짜 생활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유리코의 제안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딸들에게는 단순히 그리워서 깜짝 방문하는 것처럼 짧게 알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아야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만약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만약 제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야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온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녀가 첫 자전거를 탔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야와 양복을 입은 지훈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에서 아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저는 앨범을 닫고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와 유리코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만나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일본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리코,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리코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어떤 진실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으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과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들. 일본과는 또 다른 도시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 유리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외관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딸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는 스태프들, 쾌적한 공항 환경까지. 이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야에게는 오후에 도착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공항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유리코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카야, 엄마 지금 인천공항이야. 깜짝 일찍 도착했어.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유리코가 말했습니다. 미카가 지금 오는 중이래. 우리 딸들 서로 연락하고 있나 봐. 아야에게도 연락 갔을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전화로도 아야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공항이세요? 저희 바로 출발했어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며 저는 마음이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잠시 후 유리코가 소리쳤습니다. 미카야. 저도 고개를 돌려 출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딸 아야와 유리코의 딸 미카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야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의 품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숙함이었을까요? 아야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이코 이모, 안녕하세요. 미카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셨다고 해서 저도 아야와 같이 마중 나왔어요. 우리는 함께 공항을 나섰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 차니? 유리코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최신형 한국산 고급 SUV였습니다. 네, 작년에 바꿨어요. 미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추천해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차들이 요즘 정말 품질이 좋아요. 차에 타면서 저와 유리코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딸들은 예상과 달리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확인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들의 일상, 그들의 가정생활을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차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인도,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시민들. 서울이 많이 발전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한국은 매년 변화하고 있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죠. 특히 IT 기술이나 대중교통 같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도쿄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로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봐, 저 건물은 완전히 태양광으로만 운영된대. 에너지 자급자족 빌딩이래. 미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놀라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아야가 말했습니다. 우선 짐을 풀고 쉬다가 저녁에 지훈이 퇴근하면 함께 식사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철저했고 주민들도 모두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야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키 대신 스마트폰을 문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지문 인식이에요. 키가 필요 없죠. 아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저는 그 안에 펼쳐진 공간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현대적인 주방, 깨끗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34평의 넓은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이곳이 제 가정이에요. 아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그녀의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아야, 너 정말 행복하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훈은 최고의 남편이고 우리 딸 소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계속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약간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에 있어요. 3시면 돌아올 거예요. 아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훈에 대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서 그는 아야와 어린 소녀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의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된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IT 회사의 팀장이에요. 요즘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맡아서 조금 바빠요. 아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가족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말에는 꼭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유리코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카 남편도 IT 쪽인데 한국은 정말 그쪽으로 발전이 빠른 것 같아. 일본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야.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야는 우리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방에는 일본식 이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보다 이불을 더 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야가 말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딸이 여전히 제 취향과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본 요리도 준비했어요. 아야가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와 유리코는 혼자 남겨졌을 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유리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여. 하지만 저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 유리코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코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니까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딸이 매일 보는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우선 좀 쉬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때 그 남자들을 만나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가 방문한다고 해서 특별히 꾸며놓은 것일까? 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방에서 나와 아야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요리와 일본 요리를 능숙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스키야키가 함께 준비되는 광경이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아야는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요리를 오가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일본 음식과 재료나 양념이 많이 달라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두 나라 음식 모두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죠. 시어머니와 관계는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제 결혼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시부모와의 관계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며느리 문화도 일본과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정말 이해심이 많으세요. 오히려 제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녀의 대답은 진솔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상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 어린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소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소라야, 할머니가 오셨어. 인사드려야지. 아야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저를 보자 놀란 듯 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라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너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제가 감탄했습니다. 아야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집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해요. 지훈도 일본어 공부를 했고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소라가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배우길 바랐거든요. 그때 소라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아야가 딸을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소라가 한국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혈 아이로서 어려움은 없는 걸까요? 소라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널 어떻게 대해? 제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통이요. 제 친구 중에도 외국인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반에만 3명이나 있어요.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위 지훈을 만나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아야가 말한 것처럼 좋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훈 씨가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7시쯤 돼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오신다고 일찍 나온대요. 아마 6시쯤에는 도착할 거예요. 아야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6시가 되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소라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이미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야는 정말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전자음이 들렸고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와 유리코는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들을 만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어머님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미카의 남편 다이스케도 들어왔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인사했고 유리코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야와 미카가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일본에서의 비행은 어떠셨습니까? 지훈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인천공항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어서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입니다. 저도 출장으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인천공항만큼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항은 드물더군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훈과 다이스케는 자신들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야와 미카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은 지훈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라가 물을 엎질렀을 때 지훈은 즉시 일어나 닦아주었고 소라의 이야기에는 항상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야가 대답하기 전에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둘 다 일을 하니까요. 집안일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소라도 봐야 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죠. 다이스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한국 남자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저희 세대는 가사 분담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유리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일본 남자들은 아직도 가사 일을 여자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스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워라밸을 중요시해서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장려해요. 저도 미카가 출산했을 때 3개월 휴직했었죠. 이 말에 저와 유리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직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지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네요. 잠시만 노트북으로 확인하고 올게요.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아야에게 눈짓했습니다. 자주 이러니? 아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이요. 지훈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항상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요. 약 15분 후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해결했어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약간 감동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라가 숙제를 한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죠. 특히 양가 부모님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제 부모님도 처음에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아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고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주세요. 다이스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서로 다른 기대와 습관 때문에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미카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열려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라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아야가 즉시 일어나 소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언제부터 아팠어? 소라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방금부터요. 너무 아파요. 지훈도 즉시 일어나 소라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할까? 지훈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 전화해 볼게. 지금 진료 중인지. 그는 잠시 통화한 뒤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대요. 바로 가보자.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소아과 김 선생님은 응급 상황에는 항상 진료를 해주세요. 가족처럼 저희를 봐주시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이 운전을 했고 아야는 뒷좌석에서 소라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와 유리코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괜찮을 거야, 소라야. 아야가 소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지훈은 침착하게 운전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꾸민 연극이라도 아이의 건강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훈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데스크에서 바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중년의 친절한 의사였고 소라를 즉시 진찰했습니다. 식중독 증상 같네요. 아마도 오늘 무언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야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모든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소라가 약간 창피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준 과자를 먹었어요. 조금 이상한 맛이었는데? 지훈이 부드럽게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이상한 맛이 나면 먹지 말고.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었고 주사도 한 대 놓았습니다. 소라는 주사를 맞을 때 아파서 울었지만 지훈이 계속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용감하네. 조금만 참으면 돼. 지훈이 소라를 격려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할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인가요? 제가 영수증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가 많이 저렴해요. 특히 아이들은 더 많은 혜택이 있고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는 이미 약효가 돌아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본 가족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훈은 침착하게 대처했고 아야는 소라를 잘 돌봤으며 무엇보다 둘의 협력이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연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라가 잠든 후 우리는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말 놀라셨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지, 한국에서의 생활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유리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너희들이 힘든 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 지훈과 다이스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야가 어머님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이스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카도 유리코 어머님이 항상 걱정하신다고 했어요. 아야가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아. 특히 딸이 먼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더 걱정되는 법이야.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라도요.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아야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셔도 됩니다. 이곳이 어머님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딸을 한국에 시집 보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녀가 영영 저와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저를 가족으로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에는 이미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지훈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믈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일어나셨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리 당번이에요. 저희는 요일마다 당번을 정해 놓았거든요. 주말에는 소라도 참여해서 함께 요리해요. 이런 모습은 일본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아침 식사 준비는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아파서 피곤할 테니 오늘은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재택근무를 신청했어요. 회사에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거든요. 또 다시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아직 재택근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특히 남성이 가족 돌봄을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야도 곧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소라는 좀 괜찮아졌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서울 구경이나 할까 해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전통적인 장소도 좋지만 강남이나 홍대 같은 현대적인 곳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야가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와 유리코 이모를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려고요. 너희 둘 다 회사에 안 가도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은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특히 가족 행사나 방문객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아침 식사 후 소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소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소라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내렸네.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소라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술 수업이 있는데? 아야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해. 내일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소라는 조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렴. 아빠는 집에서 일하면서 너를 볼게.
준비를 마친 후 저와 유리코, 아야, 미카는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지훈과 다이스케는 각각 집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의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이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 유리코가 감탄했습니다. 아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환경과 도시 미관에 많은 투자를 해요. 특히 서울은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나 교통, 관리 같은 것들이 모두 첨단 기술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의 교토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중심 궁궐이었어요. 아야가 가이드처럼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복원되어 있지만 원래는 일제시대에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대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에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역사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가끔 정치적인 갈등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K-팝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서로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미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서로를 향해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근처의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찻집이었는데 정원의 풍경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한번 맛보세요. 아야가 말했습니다. 오미자차는 어떠세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려요. 우리는 오미자차와 함께 한 과를 주문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유리코가 감탄했습니다. 미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맵고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정말 다양한 맛과 깊이가 있더라고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 생활의 장단점은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점은 역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 걱정이 적고 특히 아이 키우기가 좋아요. 아동 수당도 지급되고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이고요. 미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일본보다 나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도 경쟁이 심하고 바쁜 사회지만 최근에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단점은 없어? 유리코가 물었습니다. 아야가 조금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있고 경쟁이 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요. 미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사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평범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나쁜 환경은 아닌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우리는 한남동과 청담동 같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를 구경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주택들과 세련된 카페, 부티크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도 특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아야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도쿄보다도 비싼 곳이 많아요. 우리는 이어서 강남역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이에요. 미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죠. 저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세련되게 차려입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거리의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G는 기본이고 이제는 6G 기술도 개발 중이래요. 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T와 첨단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정부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현대적인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들이 메뉴에 있었습니다. 이건 불고기 파스타예요.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의 퓨전이죠. 미카가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섬세한 플레이팅에 감탄했습니다. 맛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세련됐다니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야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식의 세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식 셰프들이 미슐랭 스타를 받기도 하고 세계 각국에서 한식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고 있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어요. 아야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죠.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회와 디자인숍,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유리코가 감탄했습니다. 미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K-디자인, K-뷰티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K-뷰티라는 말에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용과 패션에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었고요.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외모와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기 관리와 표현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화장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많은 일본 여성들도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백화점에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 중요시하게 되지 않을까? 유리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외모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동시에 내면의 가치나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강해요. 특히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서는요. 아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겉으로는 현대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가족을 중요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정의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사회가 단순히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아야가 설명했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죠.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더 아름다워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시민들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니? 제가 아야에게 물었습니다. 아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안전함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범죄율도 낮은 편이죠.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아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느껴요. 미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도 인상적이에요. 매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도시가 계속해서 변화해요. 그런 역동성이 살아있는 느낌을 줘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실제로는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유리코가 감탄했습니다. 해질녘의 서울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올라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면서 저는 문득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야, 넌 정말 여기서의 삶을 후회하지 않니? 아야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어머니.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문화 차이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요. 지훈과 소라와 함께하는 이곳에서의 삶이 저를 더 성장시켰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정말로 행복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과 다이스케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서울 구경은 어떠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인 줄 몰랐네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라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다음에 같이 가고 싶어요. 경복궁에 가면 한복도 입어볼 수 있는데 정말 예뻐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과 다이스케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내일 제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괜찮으시다면 일본에 계신 아버님께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요. 저는 그 제안에 약간 놀랐습니다. 아버지와요? 물론 좋지만 무슨 이야기를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그의 미소에는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더 발전되고 더 안전하며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라의 밝은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눈을 떠보니 소라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그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소라가 꽃다발을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들꽃들이 예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소라야. 정말 예쁜 꽃이구나. 소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다 같이 나갈 거예요. 아빠가 특별한 곳에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궁금해하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모두가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늘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서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차에 탔습니다. 지훈이 운전을 했고 아야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저와 유리코, 그리고 소라와 미카의 딸 하루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다이스케는 다른 차로 우리를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이에요. 제 부모님이 계신 곳이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시골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른 산들과 넓은 들판 그리고 전통 가옥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정말 아름답네요. 유리코가 감탄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라서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워요. 요즘에는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세대들이 시골로 돌아가는 귀농 트렌드도 있어요. 약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가옥과 현대식 주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현대식 한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관문 앞에서 중년의 여성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세이코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도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벽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세이코 어머님, 유리코 어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작은 환영회예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그제야 저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이었고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지만 놀랍게도 몇몇 일본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일 가족 모임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이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많은 국제 가정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요코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15년이나 되셨군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코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특히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다른 일본 여성들도 하나둘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가족 중심적인 사회예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특히 육아와 교육 환경이 일본보다 더 지원적이라고 느껴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도 생각보다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일본 남자들보다 한국 남자들이 가정에 더 헌신적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대부분 오래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었고 실제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오신 세이코 어머님과 유리코 어머님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본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야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아야에게 향했습니다.
아야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지훈의 옆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지 상자였습니다. 아야,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최고의 아내이자 소라의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아야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반지를 아야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저도 감동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행복을 방해할 뻔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실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아야를 바라보았고 아야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6주 차예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정말? 아야, 그게 정말이니? 아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소라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소라가 기뻐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만세, 저 언니가 될 거예요. 모두가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고 영상통화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남편도 화면을 통해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함께 들을 수 있어 기쁩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버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훈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이코 씨,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양가 조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속에 제 남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해요. 적어도 1년의 반 정도는요. 은퇴했으니 이제 손주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았으면 해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에서 살자고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훈 씨 부모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살 수 있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미 여러 국제 가정이 있고 특히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과 손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 하지만 정말 감사한 제안이에요. 남편과 좀 더 상의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유리코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세이코, 만약 너희가 한국으로 온다면 우리도 같이 오는 것을 고려해볼게. 다이스케의 부모님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계셔. 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의 아버지가 우리를 마을 주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집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과 일본식 정원을 결합한 집을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요. 그 생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공간. 마치 우리 가족처럼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저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인 것처럼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야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말이 안 나와.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저까지도 그 행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길게 통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 부모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라와 새로 태어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희생보다도 값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시도해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몇 개월이라도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 일정의 중반에 접어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여동생 카오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이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카오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 같대.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앞으로 간병이 필요할 거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80대 후반의 고령이셨고 그동안 혼자서 생활하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 일단 비행기표를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아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야는 즉시 이해했고 지훈과 함께 제가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비행기표를 예약해 드릴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유리코도 저와 함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의 상황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의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이코 씨, 저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제가 간호사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요?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제가 일본어는 서툴지만 간병에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감동했지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지훈의 아버지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지훈이와 소라를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세이코 씨의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지훈이 공항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어머님께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릴게요. 아야도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요. 제가 정말 보고 싶다고요. 소라도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증조할머니께 제 그림 보여드려요. 그녀는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슬프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좋은 인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 옆에 앉아 가끔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이코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미 병원에 계시니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주간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고 그 후에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고 약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세이코.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그때 박 여사가 다가와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의 어머니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세이코 씨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는 약간 놀란 눈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이곳까지 와서 인사를 하다니 예상치 못했을 테니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왼쪽 편마비 증상이 있어 앞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꽤 들 텐데 의료보험으로 얼마나 커버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만 지원되고 상당 부분은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 많은 부분이 지원돼요. 일본은 어떤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도 노인 요양보험이 있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해요. 특히 24시간 간병인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카오리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어 어머니를 돌보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카오리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특히 박 여사의 방문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카오리가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의 간병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교대로 병원을 지키기로 했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어떻게 돌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간호사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간병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언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세이코 씨와 카오리 씨가 통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아야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 서로 돕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정말 능숙하게 간병을 도왔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방법, 침상에서의 체위 변경, 약 복용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준비해온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었습니다. 삼계탕, 죽, 미역국 등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환자들에게 많이 먹이는 음식이에요.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양가도 높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박 여사의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네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특히 식욕이 좋아지신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박 여사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간병 지식과 따뜻한 마음이 어머니의 빠른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문제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비와 간병인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좋은데 장기 요양에 관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강화했어요.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줘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우수하지만 노인 복지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폐렴 증세가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인 환자들에게 자주 발생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거든요. 저희는 매우 걱정되었지만 박 여사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체온을 자주 체크하고 수분 공급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한방차를 준비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감기나 발열에 좋다고 알려진 차예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의사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열은 빠르게 내렸고 폐렴 증세도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어머니의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회복이 더디는데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머니가 안정을 찾은 후 저는 박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박 여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의 강한 생명력이 더 중요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헌신적인 간병과 따뜻한 마음이 어머니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고 약 2주가 지났을 때 의사는 어머니가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지속적인 간병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퇴원을 앞두고 저와 카오리, 박 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오리의 집은 공간이 협소했고 저의 집은 니가타에 있어 병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오래된 일본 가옥이라 계단이 많아 편마비가 있는 어머니께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좀 더 머무르면서 어머님을 돌봐드릴 수 있어요. 카오리 씨의 집이 병원과 가까우니 거기서 지내면서 재활치료를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그녀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미 2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셨는데 더 오래 머물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 그건 너무 큰 희생이에요. 가족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남편과 상의했고 그도 동의했어요. 어차피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게 일하고 있고 손녀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한국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때에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마음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카오리도 박 여사의 제안에 고마워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괜찮으실까요? 박 여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2주 동안 지내면서 기본적인 일본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있잖아요. 문제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박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카오리의 집 1층 방으로 모시기로 했고 박 여사도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간병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퇴원 당일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팔과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사는 꾸준한 재활치료로 많은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오리의 집으로 돌아온 첫날 어머니는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네요. 창문을 통해 정원도 보이고요. 박 여사가 일본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어머니가 박 여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어머니의 재활과 회복에 맞춰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박 여사가 준비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전에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박 여사가 가르쳐주는 간단한 운동을 했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여사가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요리를 융합해 어머니의 입맛과 영양 상태를 고려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 된장국에 한국 인삼을 넣거나 일본식 죽에 한국의 약재를 더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박 여사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셔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보통 이 연령대에서는 이렇게 빠른 회복을 보기 힘든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 비결이 박 여사의 헌신적인 간병과 어머니의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재활 운동을 했고 정서적으로도 큰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이코, 지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다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어머니도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여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저와 카오리도 간병 방법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이코 씨.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의 강인함과 의지가 더 중요했죠.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세이코 씨 가족의 따뜻함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박 여사가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지영 씨, 다음에는 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집도 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도 구경하고 싶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집은 어머님의 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이코가 말해준 계획, 한국에서 일부 시간을 보내는 그 계획. 나도 함께하고 싶어.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소라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한 방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한국과 일본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방으로요. 그날 밤 저는 아야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야도 할머니의 결정에 기뻐했고 소라는 전화기를 통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도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요. 할머니에게 태권도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 태권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어는 가르쳐 드릴 수 있겠구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한국과 일본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박 여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재활 과정을 공유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나도 놀라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 한국에 가기 전에는 완전히 회복하고 싶어. 그 말에서 저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어머니의 회복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고 저도 함께 배웠습니다. 카오리조차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 카오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어. 이렇게 우리 가족 전체가 서서히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야와 지훈 그리고 소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었고 두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상태가 거의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한국을 방문해 몇 개월 머물면서 지훈의 부모님이 제안한 공동주택 계획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노후가 이렇게 국제적이고 다채로워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정말 기대돼. 저 역시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두 문화를 아우르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와 남편, 그리고 카오리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카오리는 휴가를 내어 2주 동안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저희 부부와 어머니는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 오히려 설레는걸? 8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마치 젊은 시절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가 약간 불편하셨지만 재활치료의 효과로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아야와 지훈, 소라,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이 모두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여사를 보자마자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지영씨, 잘 지냈어요?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어머님. 한국어 연습하셨군요. 정말 반가워요. 소라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증조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제가 한국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함께 지훈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이전에 본 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집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지훈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의 별채를 완전히 리모델링해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일본식과 한국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였고, 특히 어머니의 방은 일본 전통 다다미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모두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모여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차려진 풍성한 식탁, 전통 공연, 그리고 따뜻한 환영의 말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주민들의 존재였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을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여럿 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적응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 일본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야도 처음에는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테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라처럼 두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 넓은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박 여사와 함께 마을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곧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운동 효과도 좋았습니다. 태극권이 재활 치료에 정말 도움이 돼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균형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 남편은 지훈의 아버지와 함께 텃밭 가꾸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분은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는 않았지만 농사일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사 방법이 일본과 조금 달라.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아. 특히 자연농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셔. 저는 아야와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 불고기 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법을 익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아야가 제가 만든 김치전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일본 요리에서 익힌 섬세함이 한국 요리에도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소라는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작은 칠판에 한글을 써가며 발음을 가르쳤습니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소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라의 말을 따라하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았니? 네, 정말 잘하셨어요. 소라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야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야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라에게 남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특히 지훈의 부모님은 손자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야와 지훈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희는 하루토라고 지으려고 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일본어로는 햇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국어로는 하루라는 발음이 좋잖아요. 두 나라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모두가 그 이름에 감동했습니다. 하루토,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모두 품은 아이의 이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지방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고궁과 사찰을 특히 좋아하셨고 남편은 한국의 현대 기술과 산업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카오리는 2주간의 짧은 방문 동안 한국 문화에 푹 빠져 돌아갈 때는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날 지훈이 우리를 데려간 서울의 디지털 의료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검진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죠. 저는 그곳에서 본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었고,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머니의 뇌졸중도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훈은 특별히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머니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일본의 담당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의사들로부터도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건 처음 봐요. 지훈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원격 의료가 크게 발전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꼼꼼한 의료 서비스와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술이 결합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남편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한국 요리와 문화에 매료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개월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가던 날, 지훈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이코 씨, 스키오 씨, 그리고 어머님. 지훈의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주변으로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한국식과 일본식이 조화를 이루는 주택 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양국의 노인들이 함께 살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을 가르치는 공간으로요. 지훈의 어머니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예요. 공동 정원과 공유 주방, 그리고 문화교류 공간을 갖춘 곳이죠. 한일 양국의 노인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는 그들의 비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후를 보내는 주택을 넘어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저희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이런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일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 단지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는 지훈의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라는 할머니와 증조할머니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아야는 태교 중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하루토가 태어날 때 다시 오실 거죠? 아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를 한일 양국의 전통을 결합한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국의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요. 그 생각은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루토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시작을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축하 행사로 장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세이코, 네가 기억하니? 10년 전 아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기억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좋은 인연을 거의 놓칠 뻔했어.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10년 전 저희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한국인 가족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모두의 눈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재회의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녕이 아닌 다시 만날 때까지의 인사였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루토도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소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꼭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한국어 많이 연습해 오세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이 저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토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의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결합될 것입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구나.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야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출산 예정일을 2주 후로 잡았지만 첫아이보다 둘째는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소라만 지훈과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아야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소라가 기쁨에 넘쳐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엄마가 정말 기다렸어요. 지훈이 우리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야가 정말 반가워할 거예요. 요즘 배가 너무 불러서 많이 움직이기 힘들어해요. 차를 타고 지훈의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소라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동생을 위해 준비한 것들, 그리고 한일 문화교류주택단지의 공사 상황까지. 할머니, 우리 집이 정말 멋있게 지어지고 있어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식 정원과 일본식 정원이 함께 있고 큰 연못도 있어요. 지훈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야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정말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야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야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하루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아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활발해요. 밤낮으로 계속 뱃속에서 움직여요. 지훈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바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일본에 돌아가셔서도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재활 운동은 계속하셨나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매일 아침 태극권을 했어요. 지영 씨가 가르쳐준 대로요.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한일 문화교류주택 단지가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양국 노인들의 문화, 교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한일 문화 교류의 중요한 거점이 될 거예요. 지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공방, 그리고 양국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공유 주방까지 갖출 예정이에요. 남편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일본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는 교실을 열 수도 있겠군요.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산부인과에 가려고 해요.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가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야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는 일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으며 특히 3D, 4D 초음파 검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비로는 아기의 얼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 박동, 장기 발달 상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리는 하루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코, 입까지 모두 뚜렷하게 보였고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4D 초음파는 있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 산모 케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첨단 의료기기 도입에 적극적이죠. 검사 결과 하루토는 매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출산 준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출산이 예정일보다 일찍 이루어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토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출산실에 함께 있어 주셨으면 해요. 소라 때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혼자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힘을 빌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옆에 두고 싶다니 이보다 더 큰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아야. 내가 꼭 내 곁에 있을게.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대로 아야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지훈이 황급히 우리를 깨웠습니다. 어머님, 아야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야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야는 침대에 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야, 괜찮아? 얼마나 자주 오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10분 간격이에요. 하지만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아야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운전을 했고 저는 뒷좌석에서 아야를 안고 호흡을 도왔습니다. 소라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집에 남아 나중에 오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바로 분만실로 안내되었고 의사의 확인 결과 이미 자궁 경부가 OCM 열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오전 중에는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야의 곁에 머물며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지훈도 한시도 아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통이 계속되면서 아야의 고통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인한 의지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1시 23분 하루토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토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하루토를 아야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얼굴, 오동통한 손과 발,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안녕, 하루토. 아야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몰라.
지훈도 아내와 아들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하루토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훈의 부모님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 소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하루토의 탄생을 축하했고 특히 소라는 동생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생이 정말 귀여워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증손자의 얼굴을 보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하루토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지훈의 어머니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루토의 할머니이자 증조할머니로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루토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양국의 피가 흐르고 그는 양국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지훈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많은 이웃들이 모여 하루토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고 특히 한국에 사는 일본인 가족들이 일본 전통 방식으로 출산 축하 선물을 준비해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첫 번째 한일 혼혈 남자아이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하루토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지훈의 아버지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토의 돌잔치를 특별하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모두 담아 양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해요.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잔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돌잡이와 일본의 초노이와의 처음 축하를 결합한 독특한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의상, 음식, 그리고 의식을 모두 포함시켜 하루토가 두 문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돌잔치는 새로 지어지는 한일 문화교류주택 단지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때쯤이면 기본적인 시설은 완공될 테니 첫 행사로 하루토의 돌잔치를 하는 거죠. 그 제안은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루토의 돌잔치가 한일 문화교류주택 단지의 첫 공식 행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토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기를 돌보는 데 참여했고 특히 어머니와 지훈의 어머니는 두 나라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공유하며 하루토를 돌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첫 목욕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의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중요해요.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때로는 두 방식을 조합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류는 단순히 육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토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한일 문화교류주택 단지의 기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새 단지를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 생활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가족의 새 집이 될 거예요. 지훈이 중앙에 위치한 큰 한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본식 정원이 있는 한옥이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았어요. 주변으로는 비슷한 스타일의 집들이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정원과 연못 그리고 공동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양국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 될 거예요. 지훈의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태극권과 일본 요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문화교실이에요. 지훈의 어머니가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언어, 요리,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진정한 한일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양국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젊은 세대에게 전통을 전수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남편이 궁금해했습니다. 내부 공사와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6개월 후부터요. 지훈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의 돌잔치는 그전에도 이곳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원과 주요 공동시설은 이미 거의 완성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물론 일본의 집도 계속 유지할 거고 두 나라를 오가며 살겠지만 이곳이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되는 거지.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가족이 있고 추억이 있는 또 하나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하루토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위해 일본에서도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일 문화교류 주택단지는 처음으로 많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주택단지의 중앙정원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조화롭게 담은 축제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의 돌상과 일본의 이치고잔이 함께 차려졌고 양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하루토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돌잡이 시간입니다. 지훈이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돌잡이 물건들 연필, 돈, 실 등과 함께 일본의 전통적인 아이템들도 함께 놓여졌습니다. 하루토가 무엇을 집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하루토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을 뻗어 연필과 일본 전통붓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어갈 학자가 되겠네요. 누군가가 외쳤고 모두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돌잔치에는 특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와 제 남편이 함께 나와 2주택 단지의 공식 개관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토의 첫 생일을 맞아 우리는 한일 우정의 마을의 공식 개관을 선언합니다. 두 분이 함께 말했습니다. 이곳이 양국의 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하루토는 생애 첫 생일을 맞이했고 한일 우정의 마을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잇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이코,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머니?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한국에 와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말이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야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불행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네요. 어머니는 연못에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10년 전 아야의 결혼을 반대했던 그때의 저와 어머니는 지금의 행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 그날 밤 새로 지어진 우리 집에서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토와 소라는 이 두 문화의 가교로서 더욱 넓은 시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국적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축복들. 저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하루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특징이 조화롭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이자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루토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아이. 너의 앞날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10년 전 딸을 한국에 시집 보내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시작된 놀라운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힘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낯선 인연이 시간이 지나며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신비로운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그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가며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오가며 살게 될 우리 가족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발견과 기쁨,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낯선 인연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경을 넘는 진정한 우정과 가족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